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뜻밖에도 요즘은 넷플릭스보다 각종 TV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에 재밌는 게 더 많습니다. 구파트너, 유아하너, 엄마 친구 아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지옥의 원판사, 조립식 가족, 개소리 등등 여러 장르와 소재로 다양한 드라마를 방송하는데 이게 마치 베스킨라빈스처럼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금의 넷플릭스를 잊게 한 드라마가 정작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넷플릭스 때문에 위기에 빠지고 자극을 받은 덕분인지 TV 채널에서 아주 양질의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죠. 지금 소개하려는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는 개중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수작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어떤 영화의 리뷰를 예정하고 있다가 냉큼 포기하고 이 드라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재밌게 보는 중이며 아직 방송 중이라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1화부터 4화까지는 제가 본 동류의 한국 드라마 중에서 괴물과 아무도 모른다 못지않게 한국 드라마답지 않은 굉장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이 포스터를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사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길래 제목에 약간의 반어법을 준 일상적인 가족 드라마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순전히 한석규 씨 때문에 궁금해서 기다렸는데 이게 웬걸요? 막상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드라마를 표현하고 있었던 건 제목이 아니라 저 포스터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제가 예상했던 화사하고 따뜻한 인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서 초지일관 아슬아슬하고 서늘한 분위기가 지배합니다. 줄거리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한석규 씨가 연기한 베테랑 프로파일러인 태수는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가 죽게 되자 혼자 남게 된 딸인 하빈을 보살피기 위해 임시로 지방에 내려와 근무하는 중입니다. 나름대로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임하려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탓인지 딸과의 사이는 서먹하기만 합니다. 이 와중에 딸이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걸 알게 되고 급기야 작은 사건에 연루되기까지 하자 가뜩이나 서먹했던 관계가 이젠 언제 어떻게 터져도 이상할 게 없을 지경이 됩니다. 설상가상 하빈은 우여곡절을 거쳐 태수가 수사하고 있던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으나 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면서도 동료들에게 이 사실이 발각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끝에 태수는 결국 딸이 살인사건에 가담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자수를 강권하지만 도리어 아버지를 역공하면서 이 드라마는 더더욱 미궁에 빠집니다.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를 보면 여러 영화가 떠오릅니다. 몇 년 전에는 이 드라마 속의 관계를 뒤집어 딸이 아버지를 범죄자로 의심하던 게 진실로 밝혀지는 공범이란 영화가 있었고 며칠 전에 개봉한 보통의 가족과는 아버지가 딸의 범죄로 인해 갈등에 빠진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가는 캐릭터인 하빈을 보고 있자면 에즈라 밀러와 틸다 스윈튼이 주연한 케빈에 대하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가 어머니와 아들의 기이한 관계를 포착하고 이로 인한 악영향인 건지 선천적인 건지 몰라도 아들이 사이코패스인 것만 같은 뉘앙스를 품고 있듯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아버지와 딸도 엇비슷합니다. 원래 태수는 하빈의 동생으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지만 가족끼리 간 여행에서 남매가 함께 놀러 나갔다가 실종됩니다. 다행히 하빈은 찾았으나 같은 현장에서 아들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 큰 충격에 빠졌는데 절묘하게도 드라마 속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단지 태수가 경찰한테 다들었다며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 일종의 직업병 때문에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건지 케빈에 대하여의 어머니처럼 태수도 자신의 딸을 평소에 이상하게 여긴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시청자의 눈에 보였던 걸 토대로 짐작하자면 하빈은 영락없는 사이코패스입니다. 표정과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 데다가 설사 있었다고 해도 의도적인 연기고 아빠가 프로파일러인 덕분에 거짓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는 말만 떠나 남을 속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더군다나 이 드라마는 하빈의 시점을 대부분 배제하고 애당초에 딸과 대면대면한 사이였던 아버지의 시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청자로서는 태수와 마찬가지로 의심이 가득한 눈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3화와 4화를 보면 하빈은 심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자신이 무려 프로파일러이자 아버지인 태수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간파해 거침없이 이용합니다. 단적인 예로 하빈은 자신이 만약 태수의 딸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경찰서로 불려가 신문을 받아 마땅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저할 것이라는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아울러 배짱은 또 어찌나 두둑한지 아버지를 핑계 삼아 경찰서로 직접 들어가 사건 관련 서류를 보고 나오질 않나. 동명이인을 앞세워 알리바이를 확보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기만해 혼선을 빚게 하고 자신의 작업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서슴없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당분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감사까지 받게 만듭니다. 심지어 수학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한 게 들키게 되자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하고 팔이 다쳤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집으로 부르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단순히 면피용 자작극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미리 설계하기 위한 트릭이었다는 추측을 절로 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막말로 진짜 기똥차게 머리가 좋아서 혀를 내두르게 하는 영악하고 잔망스러운 아이죠. 한편 태수를 통해서도 케빈에 대하여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평소에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보여주질 않아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죽은 후로는 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을 거라는 건 유력해 보입니다. 결국 이게 빌미가 되어 아내와 이혼하면서 대략 10년가량은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지 딸과의 관계가 소원한 걸 넘어 싸늘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 딸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는 알 턱이 없어 프로파일러로서의 직업병 같은 것만 간직해 아버지라기엔 너무 서투르고 차갑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상심이 컸던 탓인지 직장에서도 별 다를 게 없어 사회성 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이냐 당할 정도입니다. 대신에 직업정신만큼은 투철해 항상 매사에 냉정하고 단호한 성격인데 이마저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인지라 딸 앞에서는 예리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죽은 아내의 환영이 나타나 범죄자는 그렇게 잘 알면서 자식의 마음은 왜 그리도 모르냐는 말에 정말 모르겠다고 한탄하듯이 답합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 딸의 인격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부터 태수는 하빈의 옆에 없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는커녕 대화조차 없이 긴 시간을 떨어져 지낸 게 명백한 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이란 게 가능할 리 만무합니다. 태수의 이런 처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 중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태수의 후임으로 들어온 두 사람이 용의자를 신문하러 들어가서 답이 뻔한 질문을 연발하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형사가 불만을 토합니다. 그걸 듣고 태수는 상대방이 진실을 말할 때의 어조와 표정 등을 먼저 파악해 기준점으로 삼아야 본격적으로 신문에 들어갔을 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대로라면 태수는 하빈의 말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파악할 재간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에게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상적인 대화란 게 없었으니 태수로서는 하빈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실의 기준점이란 게 없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감독의 연출과 미술을 칭찬하고 싶어지는 공간의 선택과 구도입니다. 태수와 하빈이 살고 있는 집은 유난히 적막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거실에서 하빈의 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에는 답답하도록 좁고 길다란 복도가 자리합니다. 태수는 이 복도의 초입에 우두커니 서서 딸의 방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하빈과의 대화도 간혹 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을 직면하고서야 간신히 딸의 방문을 열고서도 고작해야 한두 걸음 들어가는 게 전부일 정도로 두 사람의 심리적인 거리와 구조가 어떤지를 집의 내부 공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외에도 태수와 하빈을 유난히 사각구도에 집어넣은 장면이 많은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저한테 참 인상적이었던 연출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장면에서 하빈이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둘로 갈라질 즈음에 멈춰섭니다. 그 앞에는 다름 아닌 태수의 차가 있는 걸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헷갈립니다. 하빈이 태수 앞에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까요? 아니면 태수가 하빈을 바라보는 시선이 둘로 나뉜다는 걸까요?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는 느릴지언정 섬세하고 탄탄한 연출만큼이나 각본도 좋아서 좀처럼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태수와 하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캐릭터와 사건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결국에는 같은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차츰차츰 밝혀져 흥미를 더합니다. 특히 윤경호 씨가 연기한 형사는 태수와 하빈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 긴장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하고 한예리 씨와 노재원 씨가 연기한 태수의 후임들은 흡사 프로파일러로서의 태수와 아버지로서의 태수를 상징이라도 하듯이 서로 상반된 성격과 성향을 드러내 재밌는 상황을 종종 연출합니다. 이외에도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캐릭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4화를 보고 이 드라마를 소개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화는 시작하자마자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잠시나마 합인의 시점으로 진행합니다. 덕분에 하나의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고 결말로 치달아갈수록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베일을 벗는 것과 더불어 흐름을 확 바꾸면서 집중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매료되면서도 수많은 드라마가 그랬던 것처럼 과연 이 긴장과 몰입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급격한 전환을 가져오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유용한 반면 그렇게 붙잡은 시선을 묶어두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미끼를 던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혹시나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도 자칫 용두사미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이 드라마는 정말 탁월하게도 10부작입니다. 그러니까 4화에서 새바람을 예고한 건 페이스 조절이 매우 적절한 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연스레 남은 6개의 에피소드를 더 기대하게 된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를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요약이나 몰아보기 같은 영상으로 대충 보지 마시고 반드시 본편으로 감상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드라마의 전반을 메우고 있는 스산한 기운을 느끼지 않고서는 진가를 알 수 없거니와 한석규 씨도 한석규 씨지만 최원빈 씨는 진짜 소름 돋고 오싹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귀신이 쳐다보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촬영과 음악도 좋아서 은은하게 압박을 가하는 스릴러로는 이만한 작품도 드무니까 꼭 본편으로 온전히 보셨으면 합니다.